예,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그 학생들은 내가 아직 정식으로 인사를 못했어. 뭐 그냥 내가 큰 조직을 거느리다 보니까 뭐 일이 많아가지고 인사를 못했는데 다음 주에 나하고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정신교육을 뭐 좀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정신교육 하니까 벌써 좀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려. 괜찮아요. 네. 뭐 아마 여러분에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일 거야. 내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감사드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뭐 제설명회 같은 거 하면은 막 부모님들이 몇백 명씩 오셨었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이렇게 시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설명회도 녹화해가지고 우리 홈피에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 오셔도 다 볼 수 있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오시는데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려는 마음으로 힘든 발걸음 해주신 거. 정말 제가 학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아마 그 정성 때문에 우리 아이가 틀림없이 잘 될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어떤 설명회보다도 특히 부모님들 좀 이렇게 지금 뭐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원했던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금 정시 취업 외에는 정시 발표가 다 끝났으니까 그 좋은 어떤 그런 결과를 보지 못하셨을 것 같고 혹시 또 예비 번호라든가 이런 것들 받거나 혹은 또 어떤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 다녀야 되나 이거 정말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재수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참 온갖 생각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면은 조금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좀 이렇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재수 생활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재수의 가치 그리고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한 요점만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다음 주에 정신교육할 때 좀 얘기를 할 거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들 위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남윤곤 메가스터디 그 입시연구소장님이 오셔서 2027 입시에 대해서 입시의 핵심 어떤 그런 요강에 대해서 좀 1시간 정도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얘기할 건 재수의 가치와 의미인데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자료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볼펜을 드렸기 때문에 필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핵심이 되겠는데 재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 있는 선택이다. 조금 과장된 어떤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왜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가라는 걸 들어보면은 납득이 되실 겁니다. 아마 끝날 때쯤에는 재수는 상당히 가치 있는 선택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요지가 여기 나와 있고요. 그 이유를 한 이제 대여섯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옛날과 굉장히 이렇게 입시의 어떤 그런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모님들이 일단 공부하실 때와 혹시 이 부모님들 중에도 재수하신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 재수하는 사람이야 물론 많이 있겠고 그때를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일단 재수한다는 것에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재수의 의미가 달라졌다.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공부하실 때만 하더라도 재수라는 게 뭐였냐면은 대학을 못 가서 재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하는 거잖아. 그리고 재수를 하면은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점수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잖아. 간혹 어쩌다 한 명 삼수생이 있지만 삼수생은 굉장히 드물었죠. 재수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수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령 비율로 보자면은요, 내가 이 사업을 수원에서 시작한 지가 지금 딱 20년 됐는데 2006년도에 제가 회사를 설립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재수생이요 한 10몇 프로? 10%에서 15% 이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은요
뭐 그 정도는 뭐그 고3을 거친 학부모님들이니까 아실 것 같은데 수능을 응시하는 N수생. N이라는 건 이제 재수 이상을 다 포함하는 거죠. 3수, 4수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 수능 시 N수생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 N수생이 가파르게 증가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수능 응시하는 전체 인원의 35% 정도, 4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지나면 이제 50% 가까이 육박을.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려고 시험 보는 애들이 고3만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어떤 과정을 거친 애들이 4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10몇 프로였었는데 N수생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왜 이렇게 N수생이 증가하냐? 얘들이 대학을 못 가서가 아니야. 전혀 대학을 못 가서가 아니라 이게 재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대학을 못 가서가 아니라 이걸 인생 계획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라이프 플랜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력 재수 학원들, 시대인재라든가 뭐 강남대성이라든가 메가스터디, 서초 메가스터디라든가 우리 학원도 뭐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재수 학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유명한 재수 학원에서요. 이미 그런 지가 꽤 됐어.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런 재수 학원에서 순수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애들이 50%가 안 돼. 놀랍죠. 재수생이 50%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은 뭐냐? 3수, 4수, 5수, 6수 하는 애들이야. 애들이 그냥 전부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라이프 플랜을 가령 뭐 의사가 되겠다, 약사가 되겠다, 컴퓨터 전문가가 되겠다, 선생님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육군사관학교 가겠다, 목표를 세우잖아. 그러면 몇 년 걸려도 상관없어. 그냥 3년 걸려도 4년 걸려도 대학 다니다가 오기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오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기도 하고 우리 학원에도 그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작년에는 우리 학원에서 의대를 정말 많이 보냈는데 그 의대가 굉장히 2,000명인가 증원시켰잖아요. 그 윤석열 그 잠정적인 시기에 그렇게 늘어났었죠. 작년에는 우리 학원에 의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 의대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니까 더 좋은 의대 가려고. 애들이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못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라이프 플랜의 하나이다. 서울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구나 다 서울대 가려고 공부하잖아.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서울대 신입생 중에 휴학생이요. 매년 서울대 합격하자마자 유학하는 애들이 30% 가까이 돼. 놀랍죠. 20%에서 30%예요. 아니 서울대 들어갔으면 당연히 다녀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이 라이프 플랜 때문에 서울대 뭐 별거야. 그냥 합격을 난 다음에 다시 의대 도전해야 되겠다. 다시 약대 가야 되겠다. 다시 어디 뭐 생명공학 내가 뭐 어디 농대라든가 사범대학교에 있으면 나 생명공학 전공으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또 공부하는 거야. 애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런 과정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재수의 과정을 너무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대학에 가야 되고 막 목숨 걸고 막 어떻게 점수 맞춰가지고 아무 데나 가야 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렇게 허겁지겁 대학 나와봐야 취업도 잘 안 돼. 그냥 온갖 장애물들이 허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대학 가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긴 안목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은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대학 가는 과정도 조금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수라는 것을 너무 다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내용들이 두 번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재수를 많이 하느냐, 재수의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냐. 이거는 재수하면은 굉장히 대학 가기가 유리해. 이런 조건이 지금 아주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두 번째가 재수는 가치 있는 선택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재수에 유리한 대입 환경입니다. 지금은 대학 가는데요, 재수생이 아주 무조건 온갖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요소가
많이 있어. 옛날에 부모님들이 재수하던 때하고 이게 또 달라진 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아무 데서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컨텐츠들이 지금은 비교적 한정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EBS 연계. 옛날에는 70%였다 지금 50%로 떨어지긴 했지만, 놀랍게도요, EBS의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애들 지금 다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지문이 그대로 나와. 거기서 문제가 그대로 유형만 바뀌어가지고 나와. 그 문제 유형들이 나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해져 있다고. 물론 이거는 고3들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고3들은 우리 애들 다 거쳐갖고 부모님도 고3 때 보셨지만 학교 내신 관리 뭐 수시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수능 시험이 코앞이야. 근데 재수생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생기부도 없고 뭐 아무것도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신도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만 들고 파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수능의 문제은행화. 옛날에는요, 초기에는 여기 아마 수능 세대인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이게 옛날에는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수능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되었냐면은 지금은요, 창의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출제했던 문제들을 각도와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예시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어 가지고 다시 출제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왔던 문제들이 또 출제되고 또 출제되고 조금씩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교재가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수능 문제, 기존에 출제되었던 평가원 문제, 이게 전부 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능이 문제은행으로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학습.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학습과 EBS 교재 공부 이런 것들이 재학생들은 별로 여기에 몰입할 시간이 없는데, 내신 부담 때문에. 근데 재수생들은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그 유리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조건들도 전부 우리 다양하게 뭐 많이 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이거를 뭐 그 상당히 이렇게 그 윤석열 한 분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떤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하면 강력하고, 안 좋은 말로 하면 독선적인 데가 있어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아니 서울법대를 나온 내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고등학생들에게 출제한다는 게 말이 되냐, 킬러문항 빼라 이래가지고 지금은요 실제로 킬러문항이 수학, 국어 이런 데서 다 없어졌어. 그러면서 출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가장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묻는 문제. 그러니까 진짜 고난도에 막 그냥 몇십 분이 걸려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싹 없어지면서 기본 개념을 착실하게 잘 정리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부의 과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중시하는 출제. 이것도 우리 공부하는 재수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어떤 요소가 된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부모님들은 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아이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최근에 오면서 또 이게 변한 게 수학, 탐구 이런 것들이 교차 지원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확통 문과 수학을 공부하고도 자연계 지원이 뭐 이제 서울대라든가 아주 특별한 대학 몇 군데, 특별한 어떤 몇 군데 외에는 다 지원이 가능해. 내가 과탐이 어려우면 사탐 공부해가지고 지원도 가능해. 서울대만 안 되고 다른 데 다 돼. 거의 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수학 탐구에 아주 그 유연한 선택. 이런 조건들이 자꾸 이렇게 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어떤 그런 입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진짜 지금의 어떤 그런 입시 제도는 재수생들을 위해서 자꾸 더 추가적으로 재수생들이 좋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제도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통계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들이 비슷한데 놀라지 마세요.
고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고대가요,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수시 말고, 수시는 이제 재학생들까지 포함이 되니까, 수시도 내려가고, 고대 정시에서, 지금 어느 대학이든 상위권 대학은 40% 정도 됩니다. 고대 정시에서요, N수생, 재수생 이상, 재학생 말고, N수생의 비율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70%에서 80%. 그러니까 거의 다 N수생이야. 거의 다, 정시는. 재학생들은 못 들어가, 아예. 그런 개념이야. 80% 가까이 되니까. 서울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60%입니다. 서울대는 60% 정도 됩니다. 정시에서. N수생이. 그러니까 이게 재수생들이 이렇게 유리하니까 좋은 대학들을 전부 얘네들이 다 차지하는 거야. 전부 다. 이게 바로 재수에 유리한 어떤 그런 대입 환경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 1, 2번의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특히 2번의 결과로, 재수에 유리한 입시 환경의 결과로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부모님 시대하고 정말 달라진 거예요. 재수하면은 어떻게 되냐,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요. 옛날에는요, 학력고사 시절이라든가 수능 초기에는 재수에도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재수에도 변화가 없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 많았어. 목표로 하는 대학에 도달하지 못하는 애들 많았다고. 그런데 목표하는 대학은 논외로 하고 성적의 문제만으로 따지면 지금은요, 재수를 하잖아. 우리 학생들 잘 들으라고. 재수하면 성적이 자동으로 올라. 가만히 있으면 안 오르겠지. 가만히 있으면 안 오르는데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면 무조건 올라. 이거는 내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가 보여주는 거야. 통계가. 우리나라 모든 재수생들은요, 모든 재수생들 대부분 학원 재수생이야. 이제 숨어서 뭐 자기가 혼자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런 애들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학원에서 잡는 통계입니다. 유력 학원들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대부분 5등급에서 6등급을 평균적으로 다 올려. 다. 전부 다. 모든 학원들이. 우리 학원은 조금 더 올리는 편이지만 재수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 재수생들의 평균 6등급. 평균 6등급.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심하다는 말이 좀 이상하네. 아주 잘하는 경우에는 10등급에서 20등급 사이. 10등급에서 20등급 사이. 우리 학원도 뭐 매해 그런 애들이, 내가 이제 우리 그 정신교육 할 때 내가 다음 주에 이 얘기 많이 할 거야. 그런 애들 얘기 많이 할 텐데, 우리 학원 다니면서 아마 너희들 입이 쩍 벌어지니까 23등급 올린 애도 있어. 재수하면서. 23등급. 여러분 받은 성적에서 23등급 올려봐봐. 올라갈 때 있냐? 23등급을 올리는 애도 있다. 이 성적이 다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6등급을 올리면 잘한 거 하나도 아니야. 왜? 다 6등급 올려. 그러니까 6등급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돼. 알았지? 재수하면 그렇게 성적이 오른다고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몇 명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아주 잘 알아가는 친구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친구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예는 다른 메가스터디 이런 거 아니야.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학원 다니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선생님한테 지금 배웠고 나한테 정신교육 받고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여러분들 교실에 앉아 그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던 선배들이라고. 이선재라는 애는 어떤 애냐. 얘는요, 고3 때요, 여기 가까운 화성고등학교 출신인데 서울의 시립대를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졌어. 시립대로 떨어졌거든. 우리 학원에서 딱 1년 재수했다고. 재수해서 1등급 맞아서 서울대 가고 이런 게 아니야. 시립대가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 최고의 대학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대학도 아니잖아. 너희도 잘 알잖아. 좋은 대학이지 물론. 시립대로 떨어졌다고 붙은 게 아니라. 얘가요. 놀라지 마세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까. 수능 만점을 받았어. 퍼펙트 만점을 받았어. 믿어지시지 않죠? 다 맞았어, 수능. 진짜 희한하죠. 물론 이제 연대도 합격하고 서울대도 합격하고 다 붙었지. 지가 원하는 데는 만점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되네라고. 우리 믿어지시지 않으면 우리 수험배 갔을 때 홈피에 들어가면 이선재가 쓴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공부했다. 한번 읽어봐. 공부하다 졸릴 때. 알았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니까요. 얘는 뭐 오래전에 얘기지만 작년 얘기 한번 해볼까? 작년에 우리 학원이 창사 이래 최대 입학 실적을 냈는데 우리가 의학, 약학, 그 학생들만 17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의대
중심으로 17명을 합격시켰는데 작년에 그 성적을 얻은 애 중에서 김도연이라는 애는 어떤 애냐? 얘는요. 수능 전체에서 딱 하나 틀렸어. 그러니까 거의 수석이나 마찬가지지. 탐구에서 생물투에서 딱 하나 틀렸어. 전체를 다 맞았어. 얘가요. 고3 때 성적이 1, 3, 1, 5, 2야. 수학 미적분이 3등급이었어. 1, 3, 1, 5, 2. 이 등급을 전체에서 하나 틀렸습니다. 청년 학생이에요. 물론 가나다 의대 3개 다 합격하고 카이스트 수석했습니다. 하나 틀렸으니까 카이스트 수석하고 의대 3군데 다 합격했어요. 나는 이런 애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3번 얘기하는 애는 진짜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애야. 얘는요, 내가 좀 이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올해 학생이야, 올해 합격했다고. 얘는요, 어떤 학생이냐면 일단 아마 이런 그 손 X현과 그 자기의 상황이 비슷하다. 혹은 나도 그런 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지금 우리 학생들 상당수가 그 중계를 통해서 교실에서도 그 퍼플 학생이나 우리 재수반 학생이나 이 강연을 듣고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애들 꽤 있을 겁니다. 놀라워요. 나 진짜 이거 보고 받고 놀랐습니다. 이 손엑스현이라는 애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4년, 5년 동안을 집안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심리적으로 뭔가 이제 상당히 뭔가 힘든 어떤 뭐 이제 요즘은 그런 애들이 여린 애들도 많이 있으니까 힘든 어떤 부분 학원도 전혀 안 다니고 집에서 부모님이요 우리 학원에 데려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책상에 앉아있기만 하면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집안에서 몇 년 동안을 혼자 앉아서 생활을 했고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23살이 되었어. 수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고등학교 때도 저 중퇴했기 때문에 수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올해 우리 학원에서 1년 공부해가지고 수능 처음 봤어요. 얘가 수능 처음 봐가지고요. 놀라지 마세요. 국영수를 1, 2, 3등급을 얻었어. 시립 때 홍대를 합격했습니다.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외부에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혼자 4년 동안 뭐 게임을 했는지 뭘 했는지 병원을 다녔는데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활하다 내가 공부를 하고는 생전해보지 않고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딱 1년 공부해서 시립대와 홍대를 합격했습니다. 국영수를 1, 2, 3등급을 얻었어요. 와, 진짜 놀랍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했는데 나이가 23살인데. 와.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왜 가능한지 너희 나이에는 그게 그 바이오 리듬이 생체 리듬이 그걸 받쳐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낼까를 내가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기대하시라. 예고편이야. 다음 주에 내가 그 얘기를 할 거고. 어쨌든 재수하면 이렇게 성적이 오른다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학원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은 평균적으로 6등급은 다 오른다. 근데 나는 6등급 올리면 안 된다. 나는 10등급 올리겠다. 12등급 올리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다른 항목들에는 별 표시를 안 했는데 네 번째는 내가 별 표시를 하겠습니다. 내가 강사 출신이어가지고 포인트를 강조하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수생활에서 이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더라고. 내가 이거 쓸 때는 별로 시답지 않은 것 같아. 실리 위주여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사실은 내가 교육자로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수생활에 재수가 가치 있는 선택의 네 번째는 뭐냐.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다. 정신적 성숙의 계기가 된다. 인간은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부모님들은 너무 잘 이제 어떤 세상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들을 거야. 인간은요, 즐거움, 쾌락, 유희, 게임, 친구들과 노닥거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참 놀랍게도 인간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을 해. 참 묘한 거야. 어려움. 막 이게 가난이라든가 한계에 도전하라든가 육체적 한계에 부닥친다라든가 절망적 상황에 부닥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힘을 발휘하고 정신적인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극단적인 나는 뭐 그런 강연을 늘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서울대 교육학을 전공한 어떤 그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가장 좋은 어떤 충격은 뭐냐? 부모님이 둘 다 죽는 거다. 부모님이 둘 다 죽으면 애는 저절로 정신 차리고 철이 들게 되어 있다. 딴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어떤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인간에게 도전의 정신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진짜 많고 이렇게 관심도 많은 나이 19살, 20살 이런 나이 때 친구들은 대학 가가지고 미팅하고 막 그냥 멋진 옷 예쁜 옷 입고 막 그냥 온갖 그냥 꿈에 부풀어가지고 온갖 짓 하고 다닐 때 아침에 요즘 이제 8시까지 와야 되거든요. 8시까지 오려면 집에서 한 6시 반쯤 일어나야 될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지금 그 앉아있는 이 의자에 앉아서 하루에 14시간 앉아있어야 됩니다. 14시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진짜 이거는 참 그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놀랍게도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뭔지 도전해서 이겨낸다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참 깨달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활 거친 애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수는 내가 목표하는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죠. 대학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많은 애들이 못 가기도 하죠. 결과야 달라지죠.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이 1년 동안 자기가 이를 악물면서 견디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고 유혹을 뿌리치려고 이 보냈던 이 시간들이 주는 어떤 그런 자양분, 이 시간들이 본인에게 주는 어떤 그런 성장의 어떤 그런 밑거름, 이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애들이 어른스러워져요. 그리고 힘든 걸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런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재수생활이라는 게 가지는 참 그냥 대학에 들어간 애들보다 참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제가 그 애들하고 얘기할 때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간은 쾌락과 유의보다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 성장한다. 그럼 그냥 멋진 말이긴 하지만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 주에 애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 다섯 번째는 특히 우리 학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과를 좋게 만드는, 성적을 좋게 만들고 대학 합격을 용이하게 만드는 아주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에 지원을 받는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효율적인 어떤 학습 시스템의 지원을 많이 받는 거고, 우리 학원의 예입니다. 이거는 이 5번은 이렇게 쓸게요. 수원 메가스터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원 메가와 관련이 되어 있고,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아까 선 X현 말씀드렸죠. 얘가요, 우리 학원에서 어떤 반에서 공부했냐면 집중 케어반이라는 반에서 공부했습니다. 이 집중 케어반이 어떤 반이냐면은 기본 학력이 너무나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선생님이 붙들어다가 아주 기본부터 하나씩 잡고 가르치는 그런 반이야. 수강료는 좀 비쌉니다.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그냥 하나씩 잡고 얘들은 그냥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 집중 케어반에서 훈련받는 애들이 결과가 좋은 애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중학교 때 인수분해도 못하던 그런 애들이 1년 동안 여기서 집중 케어를 받으면서 놀라운 어떤 그런 결과, 인서울의 많은 대학에 지금 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손 X현처럼. 그래서 다른 학원에는 없는 제도거든요. 이 집중 케어반 제도라든가. 우리 학원의 지금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 수업.
이제는 애들한테 무조건 교실에서 강의해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성화 수업이라는 게 뭐냐면 오전에 필수 수업을 듣고 나면요. 지금 우리 학원도 오후에는 수준별로 자기에게 맞는 수준의 강의를 찾아가서 듣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 강의실에서 수준별로 강의를 해주고. 그러니까 일종의 단과 수업 같은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수업을, 필요한 수업을 선택해서 듣는 거야. 강의실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스님이 들어와서 수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건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는 특성화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업 방식을 애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다양한 소수 특강. 이것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이거 효율적인 학습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학습이라는 건 수강자가 숫자가 적을수록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학습 효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특강 같은 거 할 때 막 50명, 100명씩 여기다가 다 모아놓고 강의했어. 근데 지금은 아이들별로 다 수준차가 다르고 취약 부분이 다르고 원하는 어떤 컨텐츠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하는 거 가르치는 게 어렵고 효과도 별로 안 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소수의 수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물론 따로 수강료는 좀 내야 돼. 수학이라든가 다른 과목도 탐구까지도 다 합니다. 3명에서 5명. 3명에서 5명. 이런 정도 인원을 가지고 실제 수업하는 스님들이 따로 하는 거야. 이렇게 소수 특강을. 옛날에는 막 몇십 명씩 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소수 특강 제도를 완전히 활성화해가지고 애들이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 특강 듣는 애들도 진짜 이렇게 성적의 어떤 그런 그 진전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요. 그냥 이렇게 탁탁 달라집니다. 애들이. 하나하나 애들에게 진짜 필요한 피드백과 어떤 그런 클리닉을 탁탁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다양한 소수 특강. 그 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거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클리닉의 활성화. 선생님들이 항상 로비에서 자습 시간에 기다리면서 국영수 여러 과목에 질문을 받아주고 클리닉을 해줍니다. 클리닉의 활성화.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의 유명 강사들이 애들이 쉽게 그 학습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명료하게 해석해주고 핵심적인 문제 유형들을 분석해주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모든 애들이 온라인 수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도 몇 년 전까지는 온라인 수강을 막았습니다만 온라인 수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바꾸었습니다. 이런 학습 시스템을 다 이렇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고 잘 활용하고 의지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는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의미.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부모님들보다 물론 부모님들이 참고하실 내용도 있지만 학생들이 더 신중하게 들어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싶잖아, 재수에서.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아주 핵심 요지만 몇 가지 얘기할게요.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재수에 성공하려면. 재수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원보다 좋은 교재보다, 좋은 강사보다, 좋은 온라인 어떤 그런 강의보다, 좋은 컨텐츠보다, 좋은 교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훨씬 더 중요한 거.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아주 크게, 아주 큰 틀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공부하는 태도가 그동안에 잘못되었다. 문제의 원인이 선생님이라든가 교재라든가 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렇게 쓸게요. 철저한 자기 반성. 여러분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늘 전교 1, 2등하고 의대 쑥쑥 들어가고 서울대 스카이 쑥쑥 들어가고 그랬던 친구들, 우리 반에 걔가 나보다 유능한 부모를 만나서
좋은 학원을 다녀서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어서 그래서 서울대 스카이 가고 서울대 가고 뭐 의대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재수생활은 아무 희망이 없어. 전혀 공부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은 학원 다니지 마. 성적 안 올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걔보다 공부 안 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나를 봐야 돼. 나를 보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태도. 자기 자신을 직시하는 태도. 이거를 내가 다음 주에 학생들에게 길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그냥 이거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재수반 공간에 아이들에게 주는 경구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들려주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들인데 거기에 쓴 말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 제발 마음에 새겨주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경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지 않으면 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성적도 달라지지 않고 대학도 달라지지 않고 인생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항상 나를 봐야 돼. 알았지? 그 나를 바라보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규제가 동반되는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늘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의식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되고, 두 번째, 규제가 동반되는 학습 환경을 설정해야 된다. 이때요, 규제가 동반되는 학습 환경이라는 게 뭐 그냥 고상한 표현을 내가 썼는데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학원이야, 학원. 내가 학원 원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러운데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한 전문가로서 몇십 년 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능력을 가진 19살, 20살의 애들은요,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3%에서 5%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한 3명, 5명? 이 강의실 기준으로 따지면 한 2명 정도 될 거예요. 여기서 2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야. 인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요. 약해가지고 내가 진짜 독한 결심으로 원장님 얘기 듣고 내가 뭐 독한 결심을 했다. 뭐 좀 해보겠다. 이러면은 한 2, 3일은 하지. 2, 3일은 하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친구가 막 술 한잔 하자. 막 꼬드기고 막 야, 오늘 가서 PC방 가서 튀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 쉽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규제가 동반되는 환경 속에 있어야 돼. 이거는 퍼플, 독학학원도 똑같아. 원리가 전부 동일해. 독학학원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독학학원이 아니면 효과가 없어. 전혀.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거.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기 싫은데 막 깨워가지고 엄마 아빠가 깨워가지고 막 눈 비비면서 버스 타야 되는 이 일을 할 때 변화가 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내가 듣기 싫은 수업을 막 강제로 선생님이 들으라고 할 때 풀기 싫은 문제를 강제로 시간 주면서 빨리 풀어. 결과 가져와. 이렇게 할 때 그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키는 과정, 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적이 올라가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며칠은 돼. 그 이상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 학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원이 되었든 어떤 시스템이 되었든 규제가 동반돼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예를 하나 들까요?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던 애입니다. 얘가요,
공부할 때 태도라든가 나중에 얻은 성적을 보면 보통 학생이 아니야. 진짜 독한 애라고, 독한 놈이야. 자기 스스로도 우리 그 재수생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경험담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굉장히 깡도 있고 독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는 참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그 독한 애라고. 정태진, 내 예를 하나 듣게요. 우리 학원에서 공부했다. 옛날에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얘가요, 어떤 애였냐면은 고3 때 공부하고는 담 쌓고 지낸 거지. 고3 때 수능 성적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4, 2, 5, 5, 6이야. 여기 앉아있는 너희하고 비슷하지? 4, 2, 5, 5, 6. 고3 때 성적이야. 얘가요, 재수를 했는데요. 재수를 집안이 좀 어렵기도 하고 지가 깡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도서관 독서실 이런 데 다니면서 독학을 했다고. 재수를 독학을 했어. 재수를 독학을 해가지고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3, 2, 4, 6, 4. 재수해가지고 얻은 성적 똑같아. 이게 뭐가 달라졌어? 그대로잖아. 총 등급으로 하면 변화 하나도 없다. 4, 2, 5, 6에서 3, 2, 4, 6, 4라고. 얘가 삼수를 아버지한테 내가 1년만 딱 공부하고 안 되면은 때려치겠습니다. 1년만 지원해 주십시오. 삼수를 수원매가에서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참 거짓말을 하는 것 같죠, 제가. 얘가 삼수해가지고 우리 학원에서 11111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규제를 받는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안 된다고. 가고 싶은 때 도서관 가고,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가고, 보고 싶은 책만 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졸리면 그냥 간둬버리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강력한 시스템 안에서 아침에 나를 깨우고, 독학반도 마찬가지야. 뭘 하는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이런 독학학은 절대 안 돼. 우리처럼 수시로 감독자가 돌면서 좋은 애들 깨우고 쉬는 시간에만 나가게 하고 화장실 못 가게 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저녁 먹으러 갈 때도 단어장 들고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들고 그 사이에 단어 몇 개 외우는지 뭐 이렇게 체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야만 달라진다고. 안 그러면은 쉽지 않아. 인간이 모든 걸 극복하는 게 어려운 존재라고. 그런 의미에서 규제가 동반되는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부모님도 특히 명심을 해 주시고 내가 학원 어느 정도 다니지 않고 내 자신이 컨트롤 해가지고 뭔가 재수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악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위험의 길로 한 발짝 이렇게 자기 발을 집어넣은 거야. 그게 어떤 마음에서 온 거냐면 귀찮아. 아침에 일어나기 귀찮아. 스님 잔소리 듣기 싫어. 맨날 그냥 그 스케줄 노트 감시하면서 뭐 동그라미 치고 가위표 치고 너 오늘 뭐 공부했어. 지난주에 뭐 공부했어. 아 진짜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야. 내 실생활이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규제가 동반되는 학습 환경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고3 때처럼 무모하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재수에 성공하려면 이제 우리 학원이 이런 일들을 선생님하고 상담이라든가 우리 학원이 올해 또 진학 상담실을 전문적으로 따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학습 설계를 해야 돼. 내가 수시에서 정시에서 목표를 하는 데가 어디고 여기를 가려면 몇 등급을 얻어야 되고 이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의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국영수에서 여기를 어디까지 올리고 여기를 어디까지 올리고 이거를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6평 볼 때마다 9평 볼 때마다 탁탁 분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힘줄 때 힘주고 힘 뺄 때 힘 빼고 이렇게 딱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과학적인 학습 설계. 그 다음에 이 학습 설계를 날마다 꾸준히 실행을 해야 된다. 이 꾸준한 실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역시 내가 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재수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재수라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치 있는 선택이고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진짜 그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하면서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다. 내가 칠판에 이름 쓴 애들처럼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나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2부에 우리 남인곤 소장님 아까부터 와 계시는데 2027년 입시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건데 이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2027년 입시에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28년 입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 수능도 달라지고 대입도 달라지고 고교학점제 그 이수한 어떤 후배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28년 입시로 가면 안 됩니다.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잘 끝내야죠. 남 사장님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